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널 과정부터 열심히 하면 우리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회 때 올려놓은 그 공부 방법 잘 좀 따라가시고요. 버릴 거 버리고 또 새롭게 시작할 거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보면 민법만 유독 9회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족 상속법을 좀 따로 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보강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리 한 2, 3주 전에 예고를 하고 그리고 한번 오후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민총 2번, 물권법 2번, 채권 총론 2번, 그다음에 채권 강론 2번. 그래서 이게 8회로 나갈 거고요. 친족 상속법은 따로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회 최신 판례 OX가 나갈 겁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7문제 나갔는데 최신 판례에 1년치에 관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사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듣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 때 또 한번 할 것이고 또 마지막에 또 다시 중요 판례들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에 이 과정에 한 3번 정도 하면 최판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최신 판례는 제가 중간중간에 풀어드리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수업 끝날 즈음에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미리 풀어오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근데 문제를 만약에 풀어오신다면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풀듯이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 전에 3일 전에 뭐 기본서를 예습 복습을 한 분들이야 좀 더 빨리 풀 거고요. 뭐 기본서를 예습 복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또 1번 선지에 정답이 나온 것 같으면 1번 선지만 찍고 다음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문제 정도 나간다면 한 60분 정도 1시간 정도의 100문제를 풀어 오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풀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수업 받고 리뷰할 때 좀 자세히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풀어오지 않아도 뭐 수업 시간에 쫓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풀어오신다면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심화이론 강의를 못 메꿨다 해서 그걸 지금 메꾸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가시고 지금은 문제풀이에 녹아드는 게 좋습니다. 오직 이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일단 성적을 이 정도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70점대 한 중반 정도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오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에 치중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기본서를 볼 여력이 안 된다, 뭐 능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면에서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다 버리시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계속 재탕 삼탕 하시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승부수를 던질 때입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대목이 여기 저 민법 총칙에서 제1장의 민법 일반론, 권리 일반론, 그 다음에 제3장의 권리 주체, 그 다음에 제4장의 권리 객체, 제5장 권리 변동, 권리 변동에서 의사표시의 앞쪽까지 105번까지 문제를 풀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이렇게 넘어갈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심화이론 과정에서 신의칙 부분을 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 문제를 거기에 있는 문제는 좀 비교적 촘촘히 풀고요. 나머지들은 제가 다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들은 제가 틀린 지문만 점검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특히 신의칙 쪽에는 문제를 가급적 다 이렇게 좀 촘촘히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1번 보시면 관습법과 사실은 관습에 관한 문제이죠. 자, 이거 그대로 넘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정답만 한번 보면 틀린 지문, 자, 애니메이션 잘 보세요. 애니메이션. 4번 지문 보면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관습법. 자, 여기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거 알겠고요. 넘버링 1번 한번 해볼게요. 넘버링 1번. 그 다음에 넘버링 2번 동선의 양도담보.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넘버링 3번 하면 이제 관법지 있죠. 관법지.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 관법지에 관해서 또 최신 판례가 또 중요 판례가 하나 나온 바 있습니다. 최신 판례 OX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뒤에 있는 문장들이 있죠. 요거.
온천권이라는 이 관습성의 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온천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온천권이죠. 얘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온천권이라는 권리를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권이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사도통행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사도통행권은 219조, 220조에 이른바 주통권 나오죠. 주통권.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오고요. 이 주통권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만 인정될 뿐이지 사도통행권, 개인도로 통행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죠. 자, 이런 건 뭐 기본으로 보시고 제 1조 뒤에 보면 이 판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 원래 충돌과 경합의 문제. 충돌은 순위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경합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대목들이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갑니다. 자, 애니메이션 봅니다. 자, 2번이 정답인데 2번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충돌할 때 소유권에 이길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제한물권이 이깁니다. 왜? 하나의 집에 집주인과 전세권자가 있을 때 전세권자가 살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이기니까 전세권자가 사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요, 세입자가 갑이에요. 슈퍼갑. 집주인은 슈퍼을이고요. 자, 일단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물권이 더 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신의책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이 파란색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제가 파란색으로 한 이유는 저 파란색으로 한 것만 풀어드리겠다. 자세히. 그래서 제가 자 점검해서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다음에는 빨간색으로 하든가 아니면 뭐 다른 색으로 바꿔야 되겠네. 자, 이거 볼게요. 1번 선지 봅니다. 지금 3번 문제 가는 겁니다. 뭐 어디 기출이야 이거? 2019년 법원 주사법 기출이네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다 책으로 보니까. 자, 1번 선지 이거 틀리기 쉽습니다. 1번 선지는 말이죠. 취득 시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자르고요. 그 사실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하는데 모르고 여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모르고에 또 함정에 푹 빠져서 들어가면 조금 곤란합니다. 일단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선행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행동을 했다고요. 근데 뒤에 가서 갑자기 시효 주장을 한다. 이건 모순된 후행 행동이죠. 모순된 거동이고요. 모순된 후행 행동이고요. 자, 이런 모순 거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저 앞에 모르고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낚이기 쉽다고요. 모르고 했다면 뒤에 가서 다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낚이지 마세요.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선행 행위에 모순되는 후행 행동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모순 거동 금지에 걸려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 모르고에 낚이지 마세요. 모르고에 절대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선지는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자 여기 키워드죠.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모르고 알고서 참 이게 뭐냐면 강행법규 위반 케이스고요. 아시다시피 강행법규 위반 케이스는 철저하게 무효화시키죠. 철저하게 무효화시킵니다. 따라서 뒤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철저하게 무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제 2조 뒤에 있고 이것도 다 2조 뒤에 있습니다. 2조 뒤. 그 우리 심화이론 책이 있죠. 좋은 판례 집 2조 뒤에 보면 판례 나오니까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3번도 잘 보세요. 여기는 중전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일단 중전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뒤에 보면 새로운 권리자 중전 소유자 갑, 새로운 권리자 을. 자, 갑의 입장은 갑의 입장이고 새로운 권리자 을의 입장은 을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이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을은 자 실회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갑의 사정을 을에게까지 붙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을의 사정은 을의 사정 따로 검토를 한다. 그래서 보시면 갑이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새로운 권리자 을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독자적으로 따로 판단하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갑의 사정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사정 변경. 자,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풀고요. 사정이라는 것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이런 객관적 사정, 객관적 사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관적 자, 개인적 사정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이것도 무슨 몇 년도 기출이야 이거. 2022년 서기보네요. 한참 봐야 되겠네. 자,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기출되었으니까. 자, 기억선지는 이것도 제 2조 뒤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건 2조 뒤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의체 관련 문제니까. 자, 봤더니 여기에 임차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이러한 먼저의 행동을 합니다. 선행 행위를 합니다. 임차 보증금 주장하지 않겠다. 아니면 무상 임대차. 나는 무상이다. 임차 보증금이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갑자기 가서 내가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임을 주장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한 배당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 선행 행동에 대한 모순되는 후행 행동이 되죠. 모순되는 후행 행동이 되고 따라서 이 모순된 후행 행동은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순 거동 금지 원칙, 임차 보증금 반환 케이스,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갑니다. 니은은 확정 판결에 따른 불법 행위. 자, 이것도 제 2조 뒤에도 있고 750조 뒤에도 있습니다. 2조 뒤, 750조 뒤.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 자, 이 이른바 판결의 편취입니다. 법원 또는 상대방을 기망해서 부당한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고 승소 판결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민사상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고, 자, 불법 행위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위법성은 필요하다. 그래서 수능 당사자가 상대방의 그 권리를 해야 할 의사를 가지고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 다른 내용의 확정 판결 취득. 자, 이 정도 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배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로친 부분을 잘 보시고요. 이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디귿. 자, 이거는 우리가 심화 이론반 할 때 얼마 전에 했던 거죠. 자, 이 그림은 잘 그려줘야 됩니다. 이건 135조 뒤. 135조 뒤에 있고요. 135조 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갑이 을로부터 대리권을 수혜받음이 없이 나가서 병과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매도하여 소유 등을 맞춰준 다음에 이후에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 상속받은 경우, 이거 키워드고요. 자, 갑이 을로부터 상속받았다는 것은 본인의 지위를 무권대리인이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지위에서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지가 있었죠. 이 선택지를 얘가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을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을 선택한다. 이거는 정반대 모순된 거동이 있죠. 갑이 무권대리 행위로서 매매계약을 감행한 놈이 나중에 추인 거절 나몰라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끝에 키워드가 이겁니다. 추인 거절해서 무권대리여서 무효이다. 이게 추인 거절입니다. 이퀄 추인 거절이라고 쓰시면 되고, 추인 거절을 자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 거동 금지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죠. 언제나 여기에 기호가 갑, 을, 병으로 사용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케이스는 을, 갑, 병. 우리 그 135조 뒤에 우리 판례 원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갑과 을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이 뒤집어지면 다르죠. 무권대리의 지위를 얘의 지위를 본인이 상속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누가 누구를 상속했는가를 정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리을은 인지청구권 나오면 이건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낚이기 쉬운 건 바로 이겁니다. 비록 어느 정도 상속관계의 재산에 관해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상속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낚이시면 안 됩니다. 이럴지라도 인지청구권은요, 신문관계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한 어떤 필수적 어떤 끈이 됩니다. 그 생부와 혼외자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유일한 끈을 자, 상속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저거를 잘라버리면 문제가 되죠. 잘라버리지 말자. 그래서 이거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년이 갔든 40년이 갔든 인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이것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도 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몇 년도예요 이거? 2020년 법무사. 법무사하고 법행위 짜증나. 선지가 5개요. 짜증나. 자, 보면 먼저 임차권의 양도. 요거는 어디냐면 750조 뒤에도 있고 450조 뒤에도 있고 450조, 750조.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여기에 임차권의 존속기간, 그 다음에 또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재계약 여부, 이런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양도인은 이러한 사정을 과연 알려줘야 될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 갑과 을 사이에 채권이 있고요. 자, 임차권이 있다면 임차권을 이렇게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럼 채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지면, A하고 얘 사이에 이루어지면 양도인이 팔아먹을 때, 이 임차권 또는 채권을 팔아먹을 때 이 채권 액수 또 채권의 뭐 존속기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려주고, 너 그래도 살래? 그리고 얼마 책정하고 이렇게 고지할 거 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의책상 고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요,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쥐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쥐들이 알아서 할 건데, 채무자는 고지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주어가 양도인이 양도인은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알려줄 의무가 있다. 채무자는 고지 의무가 없고요. 채무자는 뭐 쥐들끼리인데 뭐 내가 뭐 이거 부실 채권이고 이거 존속기간 얼마 안 남았고 이걸 얘가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주어가 양도인이냐 아니면 채무자냐 이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채무자는 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이고 양도인은 알려줄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2번 갑니다. 2번은 이걸 어디냐면 제2조 뒤에도 있고요. 428조의 3. 428조의 3이 바로 근보증 쪽에도 있는 겁니다. 자, 봤더니 퇴직하여 떠났습니다. 떠나면 이 근보증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해지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3번 선지 계속적 계약. 여기서 이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죠. 그것도 제2조 뒤에도 있고 주로 428조의 3. 요 뒤에 있습니다. 근보증 그 뒤에.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데 저 멀다. 저 해지. 저 동남 차 타고 해지 보니까. 자, 여기서 봤더니 계약 체결시와 이행시 사이에 간격이 크고 경제상의 변화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현저하게 변경되어서 계약의 구속력을 그대로 주는 게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런 아주 굵직한 어떤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해지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저 다시 볼게요. 단지 시간적 간격이 크다. 또는 간격이 크다. 또 한쪽에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해지할 수 없다. 잘 기억해 두시고 428조의 3 뒤에 보면 아마 촘촘히 제가 또 밑줄 작업 해드렸을 거고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3번 지문, 3번 선지. 그다음에 4번 갑니다. 4번은 제 2조 뒤에 있습니다. 2조 뒤에도 있고 제 320조 뒤에도 있고요. 유치권. 자, 지금 공매 절차에서 전문의 유치권 신고 사실 알고 부동산 매수한 자가, 자,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유치권이 없는 게 좋죠. 그래서 뒤에 보면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침탈하여 소멸시켰어. 벌써 안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고의적인 점유 이전으로 해서 자, 확정 판결에 기한 점유 회복조차 곤란케 했음. 고의적으로 점유 침탈하고 이렇게 가로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점유 회복조차 곤란케 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매수인 갑이라고 하고요. 갑이 지가 매수한 부동산 위에 유치권이 없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유치권을 억지로 고의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뒤에 가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고의적으로 없앤 놈이 뒤에 가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 알죠? 적반하장격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서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회법리. 신의 측의 파생 원칙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이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서 관리관계, 권력관계. 자, 이 권력관계를 좀 방점을 찍어 두시고 이걸 잊지 마세요. 신의 측은 말이죠. 공법과 사법을 넘나드는 대원칙입니다. 사법은 물론 공법까지 넘나드는 대원칙이므로 공법관계에서 단순한 관리관계는 물론이며 권력관계도 싹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자, 6번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고 저는 정답만 보고 갑니다. 틀린 주문만 확인하고 갈게요. 애니메이션 나와라. 4번 나왔습니다. 신의칙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 사실을 부정하는 거. 그러면 소멸시효도 신의칙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받습니까?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 제도의 남용이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권리남용 금지가 여기도 적용되고. 따라서 여기 보면 신의칙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이런 것들 이념을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여기는 허용될 수 없다. 허용됩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도 신의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 이거 소멸시효가 만약에 남용된 케이스라면 함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효완성 이런 걸 부정하는 거 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거 모두 신의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되면 신의칙을 적용하여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또 효력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허용됩니다. 허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허용된다. 신의 측의 지배를 받는다. 자, 이건 184조 뒤에도 있고요. 제2조 뒤에도 있고 주로 184조 뒤에를 보면 이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이군요. 파란색. 자, 1번 선지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신의 측에 바라는 것 가해인법규 위반이고 따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건 직권 조사 사항이 됩니다. 관습법의 존재 유무, 그 다음에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제가 써야 되겠군요. 안 쓴 거 보니까 관습법의 존재 유무, 제척기간의 도과 유무, 관습법의 존재 유무, 그다음에 제척기간의 도과 유무, 그다음에 또 사실은 관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과실상계, 그다음 손익상계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권 조사 사항이 됩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없이 주장했든 말든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될 직권 조사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같이 덧붙여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선지를 보면 차임 불증액 특약, 차임 불증액 특약 이거 할 수 있나요? 652조와 628조를 묶어보면 652조가 뭐냐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었고요. 아마 머릿속에 대충 살아있을 겁니다. 이 민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분류한 건 효력이 없다. 요 628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628조는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증감 청구권.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 금지 이거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건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감액 금지 쪽으로 갔다면 이건 무효죠. 편면적 강행 규정에 따라 무효인데 증액 금지 불증액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고요. 가능한 특약이고 유효한 특약입니다. 유효함 652조에 따라 유효함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약정 후에 특약을 그대로 유지케 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는 이런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때는 당연히 증액 청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정 변경이 생겼죠. 그래서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당연히 불증액 특약을 무시하고 증액 청구를 인정해야 됩니다. 3번 선지 갈까요? 3번 선지 보면 여기에 소멸시 완성 이거 184조 뒤에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보면 763조 뒤에도 한번 찾아보고 주로 이제 184조 뒤에 주로 찾아보면 됩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 그러면 이제 국가배상 공무원 개인에게 경과실이 있을 때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의 나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국배 청구권의 소멸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자, 국배 청구권의 소멸소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가가 미적거렸습니다. 국가가 소멸소 완성을 빨리 주장해서 피해자의 국배 청구권 또는 손배 청구권을 없애야 되는데 미적하는 바람에 자 국가가 권리남용이 되어서 허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가의 소멸소에 남용이 됐잖아요.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게 국가배상 청구잖아요. 근데 소멸소 완성되어서 얘가 소멸소 완성을 딱 주장함으로써 깔끔하게 피해자의 손배 청구권을 없앨 수 있었는데 얘가 그 전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 또 미적거리는 바람에 소멸시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남용이 되었습니다. 남용이 되면 소멸시 완성을 주장할 수 없죠. 주장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럼 국가가 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그래서 소멸소 국가배상 책임을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국가가 배상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멸시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해서 그 공무원의 원인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 특별한 성이 없는 한 이렇게 가로칩니다. 이렇게 특별한 성이 없는 한 국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당연히 딱 봤을 때 국가 뒤에 이제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에 만약에 얘한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국가는 이쪽으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잘못했냐면 국가가 소멸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는 바람에 또 국가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남용이 됐고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배상해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국가의 잘못 아닙니까? 국가의 잘못을 공무원한테 덤탱이 씌울 수는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갑니다. 4번도 많이 나왔죠. 4번은 옆으로 396조 과실상계 396조 뒤에 있는 것이고, 자, 과실상계 나오면 무조건 무슨 영역에서만? 손해배상 책임 영역에서만. 손배책임, 따라서 이건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은 절대 과실상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절대 과실상계에 준하여 내용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과실상계가 될 수 없다는 거 쏘고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속인다고 했잖아요.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해서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으나 일부의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그거를 산정했을 때 그 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놓는다고요. 자, 틀린 질문입니다. 틀린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실상계는 오직 어디에만? 손배책임의 영역에서만. 무조건 손배책임의 영역에서만 허용됩니다. 자, 됐고, 다음 5번. 자, 5번 선지는 686조 뒤를 한번 보세요. 무임 쪽에서 나올 것이고, 무임계약에서 보수액이 있습니다. 이걸 약정했다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보수액 약정. 약정하면 약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로. 그래서 원칙적으로 약정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해서 약정 보수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이때는 신의측이 들어가야죠. 들어가자, 신의측. 들어가자고. 신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외적으로 상당한 보수액만, 즉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선지가 긴 것들은요, 민법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동그라미치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했죠. 너나 가능하지. 우리는 그래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한번 노력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한번 쭉 내려오면 한 번에 지워지는 거 없나? 이거 개발하고 싶다. 맨날 이렇게 지우려니까 힘들어. 이거 또 파란색이요? 하얀색이구나. 다행이구나. 이거는 이제 정답 한번 볼게요. 딱 간단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돼. 이거. 자, 이 선지를 읽을 때 처음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한 기간이 경과도록 상당한 기간을 안 해요. 뭐 의무자인 상대방의 의무자 이상 권리 행사를 내자. 이렇게 봤더니 이거 이른바 실회 원칙이구나.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의무자는 이제 저놈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깁니다. 근데 뒤에 가서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한다. 새삼스레. 요거 들어가면 뭐 보지도 아니한 채 실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 뭐 인지청구권 나올 거야. 좀 나와봐. 그래, 나왔을 거야. 네가 30년, 40년이 가도 인지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실회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청구권은 30년이 지났어도 또 여기에는 지금 선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상속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거 들어가도 다 인지청구권 허용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9번 갑니다. 9번 파란색인가 풀어야 되겠네. 자, 1번 선지 보면 1번 선지 제 2조 뒤에 있고 2조 뒤에 있는 여기 봤더니 뭐 무상거주 확인서. 무상이라는 것은 임차 보증금이 있다 없다? 없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받을 게. 그렇게 이야기한 놈 게다가 확인서까지 써줬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경락인에게 갑자기 대항력을 주장한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한다. 이거는 정반대 모순행고동 허용될 수 없다. 자, 없다에 동그라미 딱 쳤으면 좋겠다. 멀어서 원격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예요? 2번 선지를 보면 자, 이게 법원 행시죠? 법원 행시죠. 법원 행시가 좀 어려워. 야리꾸리하고요. 만약에 민법을 여러분들이 꽈락만 면하겠다 이렇게 취급하고 들어가는 분들은 법행 문제는 좀 어려운 선지가 나오거든요. 취사 선택을 하세요. 취사 선택을 하시고 저거에 다 알아야만 고득점하고 저를 다 알아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어려운 게 있으면 이제 버릴 거 버리고 하세요. 다만 이제 문제집만 보겠다는 분들은 가급적 보려고 노력하고요. 문제집만 보니까 기본서는 안 볼 거니까 일단 문제집으로라도 뭐 뭐로 가도 서울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은 다 해야 된다. 저희들이 강의해드린 걸 다 알아야 된다. 이건 버리라고요. 그건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버릴 거 버리고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리뷰하다가 안 되면 버리고 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버려야만 합격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A가 아들인 B 소유 부동산을 B에 대리인 것처럼 A가 아들인 B 소유 부동산을 B에 대리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C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B가 있고 그다음에 A가 있고 C에게 매도.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A가 무권 대리인이고 그다음에 아이고 A가 B를 단독 상속하게 됐습니다. A가 B를 이렇게. 그럼 아까 을갑병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을갑병 케이스. 똑같죠? 똑같은 케이스고 그렇다면 이거 했을 때 추인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B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정반대 모순된 건동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유등의 말소를 구하는 거 무효 자 무효와 소유등의 말소 이퀄 추인 거절이라는 뜻입니다. 추인 거절 무효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 추인 거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모순 거동 금지에 걸립니다. A, B, C 갑을병 고구마 갑을병이 A, B, C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이 아시죠? 강요목구 위반 거기다 동그라미 땅 쳐놓으시면 되고 철저하게 무효화 시킵니다. 따라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4번은 신류회원칙 아까 있죠. 항소권 같은 수선법상의 권리 또 권력관계, 관리관계 다 적용됩니다. 싹 다 적용된다는 거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선지를 좀 봐야 돼요. 5번 선지를 잘 보고 이거 제 2조 뒤에 있고 다 2조 뒤에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거 다 2조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요놈은 1019조 뒤쪽에 있습니다. 자, 이걸 감을 봤더니 상속인 중 1인이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 한번 해봐요. 되나? 그럼 장남이요. 좀 덩치가 있는 장남이 차남 차녀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싸대기한테 갈기면 포기각서에다 사인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상속이 포기된 겁니까? 1019조에 따르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라는 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게다가 그걸 안 날로부터 3개월만.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생존 중에는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포기했다 하더라도 얘는 포기 효력이 없어요. 포기의 효력이 없다고요. 포기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 포기의 효력이 없는 거니까. 포기가 안 된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5번 선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보시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 이것도 파란색입니까? 일본 선지 보면 이제 신의칙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출심화 때 빨리빨리 지나와서 좀 더 촘촘히 볼까 해서 넣는 겁니다. 자, 이거 강요목구 위반 이렇게 키워드 참 연습을 해야 되고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 철저하게 무효니까 이거 개무효예요, 개무효.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들어볼게요. 이는 무효 주장이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관념에 반할 것 같은 예외적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도 마찬가지 됩니다. 자, 이 선지에서는 뒷부분을 밑줄 닦아놓고요. 뒷부분을 잊지 마시라고요. 앞에 강요목구 위반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뒤에 의사무능력자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 물론 요거 예외적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런 예외가 붙어 있지만 전 사족은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의 경우에는 뭐 예외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도 같아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사적 자체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잖아요. 그렇죠? 뒤에 가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능력에 관한 규정 강의 규정이잖아요. 같이 보는 겁니다. 이 뒷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선지 이것도 제2조 뒤에 있습니다. 제2조 뒤에 2조 끝에쯤에 있습니다. 뒤에 계약상의 책임을 함부로 신의칙과 같은 이렇게 일반 원칙에 따라 제한 내지 제약하는 것은 아주 엄격히 또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원칙적으로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이렇게 중대한 위협이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 자르시고 중대한 위법이 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뿐이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적 자치에 따라 촘촘히 구체적으로 뭔가 약정한 게 있다면 그 약정한 대로 가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추상적 원리인 신의칙을 막 갖다 대면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부로 갖다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의칙을 갖다 댈 때는 신중하게 그래서 예외적 상황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갖다 대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요 3번 선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변호사 소송 의무에 따른 보수에 관해서 가르쳐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다. 그러니까 보수 약정을 했을 때 문제, 원칙적으로 이것도 686조 뒤에 있다고 보시고요. 686조 뒤에 판례. 686조가 뭐냐면 위임에서 함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함부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고요. 근데 반대 해석하면 이제 보수 약정을 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임은 민법상 위임은 무상성 원칙이잖아요. 유상으로 약정하면 이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보수에 관해서 특별히 둘 사이에 약정을 했다면 약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약정한 대로 가는 건데 그래서 보수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이 원칙이죠. 근데 여기에 자 이런 이제 여기에 중간에 있는 문장들은 민법 제2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건 쭉 넘어가야죠. 쭉 넘어가는데 이게 넘어갈 만한 그런 우리가 아직까지 문제 풀이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신의칙, 자 신의칙과 같은 이런 그 추상적 원리를 가지고 함부로 당사자의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 원칙에 따라서 신의칙과 같은 이런 일반 원칙에 따라서 효력을 제약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맨 끝에 부당하게 과다하다 싶을 때 저런 엄격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이걸 제한하거나 또는 허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다하다 해서 이걸 감액할 수는 없다. 감액할 수 있는 겁니다. 과다하다면 이건 감액. 이 약정된 보수를 제약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이라는 시점에서 감액 가능하고요. 그래서 감액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야, 이런 선지를 주고 맨 끝에 있다를 없다로 살짝 바꿨구만. 이걸 어떻게 풀어? 뭐 틀리면 되는 겁니다. 한 문제 틀렸다고 해서 뭐 합격하지 못하는 거 아니니까. 자, 요 놈은 제 211조. 211조 뒤를 참고하시고 211조 뒤에 이 판례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딱 키워드로 고유명사처럼 외우라고 했습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의 제공, 일반 공중의 이용의 제공, 일반 공중의 통행의 제공 나오면 211조에 있는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겁니다. 내가 사용수익을 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면 갑이 일반 공중에 무상 제공하면 나는 더 이상 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용수익의 제한이다 해서 211조 뒤에 있는 판례에서 본 바 있죠. 그래서 이때는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의 제약을 받습니다. 일반 공중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유자는 자기가 참아야 될 사회적 제약에 해당됩니다. 이런 표현들 211조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갑은 사용수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공중에 무상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뒤에 자 공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지자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통행 금지 자 이런 것들을 허용 이런 것들은 여기 청구하는 것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면 또 거기다 지자체가 도로까지 개설했다면 도로의 철거, 통행 금지 이거 함부로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정 변경이 되었다면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중간에 뭐 사정 변경이 있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에 해당됩니다. 자, 요 키워드를 찾으라고요. 일반 공중에 무상 제공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사용수익권에 제한되는 것이고 일반 공중의 이용을 그대로 용인해야 됩니다. 수인 내지 용인해야 된다. 5번 선지 이렇게 많아 이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 이것도 신의 측의 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의 측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집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채무자가 뒤에 부분 소멸시효 완성 후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가 또 게다가 권리자로 하여금 출력해 있다가 뒤에 가서 매롱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 제도의 남용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보면 권리남용으로서 즉 소멸시효 제도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게 됩니다. 자, 요거는 184조 뒤, 184조 뒤에 있고요. 그다음에 11번 갑니다. 상계권 행사. 요거는 제2조와 492조. 제2조 뒤에도 있고 492조 뒤에도 있고요. 상계권 행사는 상계권은 독특한 놈이죠. 어떨 때는 자동채권의 담보로, 어떨 때는 공평에 견지해서 아주 독특한 형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리 남용에서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 이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머릿속에 상상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죠. 상계권 행사와 같이 가는 게 상표권 행사. 하나 더 적어주시고, 상표권 행사도 일반적 권리남용에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1번 맞는 선지고요. 자, 2번. 이거 아까 나왔던 겁니다. 2번 넘어갈게요. 확정 판결에 의한 집행. 이게 불법 행위가 되려면 뭐 이런 것들, 현재 정의에 반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요것도 3번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인지청구 행사. 비록 상속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4번. 4번 선지는 요거 750조 뒤에도 있지만 주로 278조 명의신탁. 278조. 근데 이 278조 뒤를 보면 명의신탁 관련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촘촘히 찾을 때 한번 이참에 명의신탁 한번 보고 가리라. 한번 쭉 한번 보고 이 판례를 찾고 안에 문제집만 가자. 이런 분들은 여기서만 그냥. 자, 요거 278조 뒤에 있다는 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이것만 그냥 조기시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명의 수탁자가 잇따르면 신탁자, 수탁자, 그다음에 제3자. 수탁자가 제3자에게 넘깁니다. 제3자에게 넘기면 제3자는 부실법,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에 따라서 얘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탁자에게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형사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지 몰라도 불법 행위 됩니다. 얘한테 넘기면. 근데 지금 봐요. 여기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인락조서에 의해서 둘이 이제 이렇게 짝짝꿍했다는 것이고 명의 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제3자가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땅의 소유권은 제3자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명의 신탁자의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고 얘가 불법 행위라는 건 신탁자를 배신 때렸고 배신 때리고 배신에 적극가담했다면 그럼 뭐가 되죠? 잣되는 겁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사회 질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적극가담이 나왔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명의신탁자가 배임을 때렸고 배신을 때렸고 불법 행위가 됐고 그다음에 적극가담했다면 이때는 이게 무효입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라면 갑은 소유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거라고요? 갑 거라고요. 갑의 거라고요. 갑의 거. 근데 갑자기 알았어요. 갑의 거. 여러분 대답하는 거 대답해 주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 제3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신탁자에게 이걸 구하고 있어. 자, 신탁자는 저 3자를 상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레이지 보이라고 얘기했죠. 미친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권리남용입니다. 허용될 수 없는 거니까. 권리남용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보면 제3자 병의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럼 소유권이 얘한테 돌아갔고요. 근데 적반한 적격으로 얘가 이쪽으로 손을 벌려. 지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해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얘는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입니다.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뜻을 잘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맨 끝에 없다 있다만 외웠다가는 그냥 무너지는 기요. 딱 5번 선지 갑니다. 5번 선지는 유치권이니까 320조. 320조 뒤에 있는 판례죠. 유치권의 남용이죠. 유치권은 최고 선순위의 담보권의 역할을 하죠. 유치권 다 비켜! 오직 나만! 이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악용하는 사태가 있다. 이게 320조 뒤에 판례 쪼로 나와 있고요. 뭐 보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선행저당권에 비해서 민사유치권은 언제나 우선하죠. 저 저당권을 무력화시키고자 뒤에 잘 알면서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의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고 이에 대해서 점유하게 된 경우, 자, 이건 냄새가 나죠. 유치권을 악용하는 겁니다. 선행저당권이 있는데 선행저당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생각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키워드 의도적으로. 그럼 이 유치권은 잘못된 겁니다.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얘는 신의 측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못한다. 맞는 선정고 유치권의 남용. 이제 한숨 쉬고 가자. 자, 12번은 자, 애니메이션 볼게요. 2번 선정 아까 했었죠. 상속 개시 전 포기 약정 두 개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아까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만 가능하다고요? 1019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고 개시 있으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그러면 상속 개시 전에는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주장할 수 있다! 눈 뜨시고 눈 감아야 돼. 우리가 이번에는 눈 감지 말자. 이번 수란만은 우리가 좀 얼룩 주지 않게. 얼룩은 완벽하게 완전히 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거예요. 얼룩.
그렇게 한번 해보자.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마지막. 태아에 권리는 겁니다. 태아. 자, 태아에 권리 능력 문제는 1위로 들어왔어요. 이제 신의 층을 넘어섰다. 이제 드디어 여기 들어왔습니다. 권리 주체.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자연인 쪽의 능력의 태아의 권리 능력. 태아가 한동안 잠잠했다가 갑자기 엄마 배 밖으로 툭 튀어나온 게 이거예요. 왜 나왔을까 이 태아가? 자, 이거 보면서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 봅니다. 1번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 천조 사망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증에 관해서 이건 1064조에 있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불상유인 살아있죠. 불상유인 살아있고요. 그래서 쌍과 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여기에 손매체권 이게 불이에요. 이건 불이 빠진 게 불. 762조 불. 이때 부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에 태아가 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낚이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읽고 태아는 출생해야 되는데 출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청구할 수 없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작살나는 겁니다. 여기 출생했다고 했잖아 좀. 나만 틀렸을까 그렇게? 불당한 데가 틀려가지고. 그래서 부가 아니에요. 자식이 태아가 참 당황스럽네. 태아가 일단 출생이 됐잖아요. 태아의 권리 능력은 최소한 출생할 걸 전제로 합니다. 출생할 걸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거면 태아는 기본적으로 출생해야 됩니다. 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아는 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버지가 상해를 입었어요. 태아가 얼마나 슬퍼요. 막 엄마 뱃속에서 막 울 거예요. 울다가 지쳐서 막 다크서클 생긴 다음에 나왔다가 다크서클 없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752조에 보면 그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례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어딘가에 요 판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제3조 뒤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봅니다. 요거는 문제된 사건 시기가 소급한다. 이른바 정지조건설. 우리 판례는 태아의 권리 능력을 주는 시기에 관해서 이른바 정지조건설을 취하죠. 정지조건설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죠. 문제된 사건 사고가 이때쯤 발생했고 아직도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기다렸다가 살아서 출생한 걸 보고 문제된 사건 시기까지 소급한다. 이게 바로 정지조건설의 우리 판례의 모습이죠. 그러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을 현실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지 않다 보니까 태아인 동안에 산모가 법정 대리한다는 논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현실적으로 주지 않고 정지시킨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보면 자 여기까지 맞아요. 그다음 모체가 같이 사망하여 출생 기회를 여기 못 가졌다. 자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건 사산되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최소한도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사산되면 자 아무런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 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갑니다. 자, 이 4번 선지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선지입니다. 상법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 보험이 발달되는 바람에 요즘은 뭐 웬만한 건 다 보험 다 걸어놔요. 여러분 제 발에 보험 그런 거 알아요? 10억짜리 제 발에 약간만 기스 나도요 10억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때 여기다가 절대 보호대 차고 자요. 또 우리 집에 계신 분이 다 기스 내놓고 또 10억 받을까 봐. 농담이었고요. 웬만한데 보험을 다 건다고요. 보험 안 거는 데가 없어요. 가발에도 걸 수 있고 다 걸어. 태아한테 못 거냐고요. 태아. 왜 못 걸어? 그래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서 상해보험계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태아가 너무나 이뻐가지고 태아가 잘못될까 봐 엄마 아빠가 노심초사 보험을 거는 겁니다. 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 태아에게 피보험자로 해서 걸렸기 때문에 태아가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태아가 여기까지 걸쳐놓고요. 그러면 보험 사고가 발생했고 따라서 태아를 피보험자로는 보험 계약의 효력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사고에 해당된다. 그래서 4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웬만하면 다 보험 걸 수 있다. 태아를 보험 사고로 하는 즉 피보험자로 하는 이런 보험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5번 갑니다. 이제 5번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일 텐데 태아인 동안에 권리 능력이 없지만 무슨 설을 취하기 때문에 정지조건설을 취하기 때문에 자 문제된 시기까지 소급한다는 표현을 잘 보시고 정지조건설 또 다른 표현으로 인격소급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인격소급설, 정지조건설
따라서 문제된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 출생한 것 같이 법률상 볼 수 있다. 여기 딱 잘라놓고 맞는 선지이고요. 따라서 태아의 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을 현실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태아인 동안에 산모가 법정 대리한다는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딱 나오는 순간 태아인 동안에 태아의 모가 산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자 이런 표현 나올 수 없고 그다음에 증여라는 것도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 알죠? 유증은 가능할지라도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래서 뭐 소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됩니다. 증여에 태아의 권리 능력도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인격 소급설에 따르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성년자로 넘어갑니다. 미성년자의 뭐 정답은 볼까요? 이거 애니메이션 나오고 3번, 4번, 5번. 요 신용카드 케이스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뒤에서 또 한번 문제에서 나올 테니까. 자, 이거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 카드 회사가 있고요. 우리 시험에 L카드 회사로 나왔죠. L카드라면 어디? 대충 감이 오죠. L. 그 다음에 여기에 신용카드 회원. 얘가 미성년자였고요. 얘하고 얘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카드 이용계약이 체결되고 자, 미성년자가 관여한 또는 개입한 이런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니까 이거 나중에 취소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취소가 됐죠. 이게 취소될 수 있는 이런 행위이고요. 아마 가맹점이 있고 자, 이 그림 우리가 심화 이론 때도 뭐 엊그제 했습니다. 자꾸 심화 이론 한다고 또 심화 이론 보시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이것만 할 걸 이런 후회감이 많이 들어요. 우리 민법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라고요. 자, 이쪽으로 가맹점 계약이 체결됐고 가맹점 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회사하고 가맹점하고 체결된 거니까 능력자끼리 또 상인끼리 체결된 거니까 완벽하게 유효하고 요거는 이제 물품 공급 계약, 물품 구입 계약이죠.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얘가 이제 알바를 했고 미성년자가 알바의 범위 내에서 월소득 범위 내에서 산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그대로 유효하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샀다고 했어요? 뭐 샀다고 한 게 안 나왔나? 네, 뭐 샀다고 한 게 나왔네. 우리 뒤에서 볼 우리 케이스에서는 외장하드를 샀죠. 외장하드를 구입했습니다. 외장하드가 일로 들어왔다고. 다음에 얘가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해서 이렇게 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대금을 선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살아있으면 이렇게 신용카드 회원에게 이제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청구합니다. 근데 이게 취소가 되었으니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고 해서 외장하드를 달라고 하면 카드 회사에서 외장하드가 왜 필요합니까?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외장하드의 구입 대금. 얘가 대금을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대금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10만 원을 얘가 대신 지급한 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얘는 10만 원의 이득이 발생했고 그래서 10만 원. 그래서 이게 적용받은 용역이 아니고 물품 외장하드가 아니고 외장하드를 구입한 대금 또는 면하게 된 그 매매 대금 이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기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5번도 자 애니메이션에 1번부터 나오네. 경매 절차 매매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유리한 쌍무계약의 체결이라도 이거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조 1항 단서 있죠. 5조 1항 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이거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다든가 또는 담보권 설정을 받는다든가 뭐 또는 채무 면제만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만 해당될 뿐이지 경제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쌍무계약, 매매계약, 경매 절차라도 절대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될 수 없습니다. 자, 5조 뒤에 보면 요약정리한 데 나와 있습니다. 5조 뒤에 요약정리한 데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갈 수 있도록. 16번 갑니다. 이것도 파란색이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쉬어볼까요?
자, 미성년자 토지 매매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 동의를 얻었다는 점. 자, 동의를 얻었다는 점은 요거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왜? 동의가 있다면 또는 처분의 허락이 있다면 완벽하게 유효한 계약이 되고 완벽하게 유효하다면 상대방은 그로부터 이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대방에게 있다. 허락도 마찬가지고 처분의 허락에서 허락도 마찬가지고 다.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요거는 요 판례는 제 5조 뒤에 있고요. 요 판례는 755조. 755조. 자, 키워드는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가 저 갑에게 가해 행위를 합니다. 불법 행위를 했어요. 이때 엄마 아빠가 친권자가 대신 책임을 진다. 요게 바로 이제 755조 관련 책임이죠. 다만 755조는 얘한테 책임 능력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 755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고 했죠. 책임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755조의 책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 친권자에게 이 얘를 미성년자 얘를 보호하고 교양, 감독할 그런 주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해서 750조에 따른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죠.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래서 얘를 보호하고 교양하고 감독할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그래서 여기 보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이게 나오죠. 의무 위반이라는 표현. 750조. 750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일반 불법행위. 그다음 750조라고 쓰시고 755조가 아닙니다. 755조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자, 3번 선지는 아까 했던 선지 있죠. 시중금액계약 뭐 동의 없이 취소하는 것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고, 자, 이것은 위배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선지에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 자, 이거 3번 선지는 제 5조 뒤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4번 선지는요. 자기 오빠 한번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오빠? 921조에 이해 상반행위, 이거 921조 뒤에 있고요. 이해 상반행위는 특별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죠. 친권자가 대리하지 말고 특별 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되려면 친권자에게는 이익되고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되고, 친권자 자신에게 이익되고 미성년자에게 불이익되고, 요것이 바로 이해 상반행위입니다. 친권자 자신에게 이익되고, 근데 친권자 오빠에게 이익되는 거니까 이거는 친권자 자신의 이익이 아닙니다. 친권자 자신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921조에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921조에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21조 이해 상반행위, 즉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려면 적어도 친권자는 이익되고 미성년자에게 불이익, 친권자의 이익, 미성년자의 불이익, 이게 필요합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아시겠죠? 묵시적으로 처분의 허락, 제 6조 뒤에 있고 6조. 자,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동의. 자, 제 5조 뒤에 있네. 5조 뒤에 6조 뒤, 5조 뒤를 보면 되겠네요. 명시적 묵시 둘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처분의 허락. 요거는 제 6조 뒤에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따라서 만약에 묵시적 처분의 허락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유효하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7번부터는 한번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